어둠 속에서 7살 소년이 혼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온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한옥 안, 촛불마저 꺼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도현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을까?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창문 너머의 검은 그림자, 그리고 문을 긁는 손톱 소리.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과 광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하나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그를 구하려는 가족과 그를 결코 도와주지 않으려는 여자 사이에서 도현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손을 뻗을 것인가? 하지만 그 선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숨을 참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 숨을 쉬려고 애썼다. 도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공포였다. 오래된 한옥에 찢어진 장판 위에 웅크리고 앉아 7살짜리 손가락으로 벽의 금을 따라가며 그는 속삭였다. 엄마, 아빠,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나 대답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벽 속에서, 천장에서, 깨진 유리창 틈새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집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금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 어둠이 점점 두꺼워지는 소리.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양초에 불을 붙였다. 성냥 한 개비가 남았다. 이게 끝이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벽을 타고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제발, 그는 울먹였다. 제발 꺼지지 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바람 한 줄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고 촛불은 망설이듯 깜빡이다가 꺼졌다. 완벽한 어둠. 도연의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뛰었다.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목구멍에서는 비명이 올라왔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켰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소리를 내면 그녀가 돌아온다.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해, 도현아. 착한 아이는 소리 내지 않는 거야. 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금방 돌아올게. 그게 며칠 전이었나? 아니면 몇 주 전? 도현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어둠 속에서 의미를 잃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어제와 오늘의 경계도 사라졌다. 그는 손을 뻗어 옆에 놓인 플라스틱 병을 찾았다. 텅 비어 있었다. 물이 떨어진 지 이틀째였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다. 혀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배에서는 소리가 났다. 비명 같은, 절규 같은 소리. 부엌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길을 알았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발가락으로 바닥의 틈새를 확인하며 그는 기어갔다. 서서 걷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부엌 찬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손을 더 안쪽으로 뻗었다. 무언가 만져졌다. 딱딱한 무언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건빵 부스러기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도현은 개의치 않았다. 입에 넣고 씹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도 모른 채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갔다. 이번에는 침실로. 엄마 아빠의 침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아직도 이불이 그대로였다. 주름진 채로 마치 누군가 방금 일어난 것처럼. 도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다. 엄마의 향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엄마, 그는 울부짖었다. 어디 있어요? 왜 안 오세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다. 액자였다.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사진은 온전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 제발.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쉰 소리였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착하게 있을게요. 울지도 않을게요. 제발.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군가 걷고 있었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부서질 것 같았다.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도연아,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 착한 아이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도현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온몸이 떨렸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나야, 도현아. 내가 왔어.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삐걱. 도현은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공포가 목구멍을 찢고 나왔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빈 복도, 흔들리는 그림자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어딘가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도현은 울었다. 소리내어 절규하듯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울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야.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집 뒤편 깨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손에는 녹슨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차가운, 텅 빈, 무언가 부서진 사람의 미소. 그리고 속삭였다. 곧 데리러 갈게. 도현아, 네가 내 곁을 떠나면 안 되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다. 집은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둠은 더 깊어졌다. 지원의 손은 핸들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정말 여기가 맞아? 그녀는 남편 태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태민은 GPS를 다시 확인했다. 응, 여기라고 나와. 이상하네. 이 집은 몇 년 동안 비어있다고 했는데. 뒷좌석에서 12살 영호가 창밖을 내다봤다. 낡은 한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엄마, 저기 봐. 영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창문에 뭔가 있어.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림자 같은 너무 작은 무언가. 사람이야?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민은 차 문을 열었다. 내가 확인해 볼게. 여기서 기다려. 안 돼. 지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위험할 수 있어. 경찰을 불러야 해. 하지만 태민은 이미 내리고 있었다. 영호도 따라 내렸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따라갔다. 대문을 밀어 열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무언가와 오래된 먼지의 혼합. 지원은 손으로 코를 막았다. 여보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영호가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손으로 밀자 저항 없이 열렸다. 안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핸드폰 불 켜봐. 지원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어둠을 가르자 그들은 숨을 멎었다. 복도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발자국, 아이의 발자국.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 신선해 보였다. 마치 방금 지나간 것처럼. 이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아이 발자국이야.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 누구세요? 태민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나와요. 우리는 해칠 생각 없어요. 또 다른 소리. 이번에는 빠른 발자국 소리. 도망가는 것 같았다. 영호가 손전등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다. 제가 볼게요. 안 돼, 영호야. 지원이 말했지만 영호는 이미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그림들. 사람, 집, 그리고 검은 형상.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지원은 비명을 참아야 했다. 테이블 위에 접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접시에는 밥이 있었다. 아직 김이 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마르지도 않았다. 신선했다. 이게 무슨... 태민이 접시를 들어 올렸다. 누가 여기서 먹고 있었어. 최근에. 지원이 덧붙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영호가 찬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쓰레기통을 확인했다. 빈 라면 봉지들, 과자 포장지들이 가득했다. 날짜를 확인하니 최근 것들이었다. 엄마... 영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돌아봤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보였다. 아이였다. 너무 작은, 너무 말랐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얼굴은 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도현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리 와.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떨기만 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영호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다. 배고프지? 이거 먹을래? 과자를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났다. 도연의 눈이 과자로 향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저하다가 재빨리 달려가 과자를 낚아챘다. 그리고 다시 벽 쪽으로 도망쳤다. 과자를 뜯는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결국 이빨로 뜯어서 입에 넣었다. 씹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얼마나 있었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과자를 먹었다.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무언가가 깨진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엄마 아빠는?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 돌아온다고 했어요? 언제? 지원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도연이 울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 태민이 다가갔다. 도연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여자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착하게. 무슨 여자?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검은 머리, 차. 도연이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그 여자가 가끔 와요. 음식 놓고 가요. 그리고 보고 가요. 저를. 지원과 태민은 눈을 마주쳤다. 둘 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유기였다. 학대였다. 우리랑 같이 가자. 지원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나가자. 안전한 곳으로. 도연은 주저했다. 그러나 지원의 눈에 비친 따뜻함에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손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고 너무나 연약한 손. 지원은 그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영호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창문에 무언가 찍혀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선명하게 보였다. 엄마, 아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 뒷유리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내 것을 데려가지 마. 그리고 차 옆 먼지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어른 여자의 발자국. 신발 자국이 아닌 맨발 자국. 신선한 발자국. 지원이 도연을 꽉 안았다. 빨리 가자. 그들이 차에 탄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무 사이로 검은 형상이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그러나 백미러에 비친 그 형상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도현은 뒷좌석에서 지원의 품에 안겨 떨었다. 그 여자가 화낼 거예요.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하도 했어요. 괜찮아. 지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왜냐하면 숲속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찍었다. 마을로 가는 길은 험했다. 비포장도로가 차를 흔들었고 도연은 지원의 품에서 매번 움찔했다. 괜찮아, 괜찮아. 지원은 계속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마을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이든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를 구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급했다. 버려진 집에서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빨리 의사를 불렀다. 한 선생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가 도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 아이는 도현을 진찰실로 데려갔다. 지원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도현도 지원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한 선생은 조심스럽게 도현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곳곳에 멍과 긁힌 자국이 있었다. 탈수 증세가 심각합니다. 한 선생이 링거를 준비하며 말했다. 영양실조도 심각하고요. 이 아이 최소 몇 주는 방치된 것 같습니다. 몇 주가 아니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집 상태로 봐서는 몇 달일 수도 있어요. 한 선생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시청 사회복지과에도 연락했다. 20분 후 한 남자가 도착했다. 사회복지사 배지를 탄 30대 남자였다. 이름은 민준이었다. 제가 담당 복지사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는 도연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도연아, 내 이름 맞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지원의 손을 쥐고 있었다. 부모님 성함을 말해줄 수 있니?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김성호, 박미연. 민주는 태블릿에 이름을 입력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이름들. 작년의 교통사고로 그는 말을 멈췄다. 지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망 신고도 실종 신고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혜민이 물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도적으로.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멈췄다. 도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지원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지원이 통증을 느낄 정도였다. 도연아.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찼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 차예요, 그 차. 모두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에 검은 소나타가 서 있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차 안은 어두워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 저게 뭐가 문제야? 영호가 물었다. 저 차... 도연이 울기 시작했다. 저 여자 차예요. 그 여자가 타고 와요. 저를 보러. 민주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태민도 따라갔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다.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빌어먹을. 그가 중얼거렸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도현은 책상 밑으로 숨어 있었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지원이 바닥에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아, 나왔어. 차 갔어. 아니에요. 도현이 울부짖었다. 안 가요. 그 여자는 안 가요. 항상 지켜봐요. 항상. 한 선생이 진정제를 준비했다. 이러다 쇼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그녀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도현 옆에 누웠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있잖아, 도현아.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조금 덜 무서워.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우리가 함께 있자. 응?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이겨내자.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30분 후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도현의 가족관계 정보가 떠 있었다.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태민이 물었다. 부모님 사망 후 법적 후견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름이 떠 있었다. 최설아. 누구죠? 지원이 물었다. 아버지 쪽 사촌이라고 나와 있네요. 민준이 더 정보를 찾았다. 그런데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부산? 태민이 놀랐다. 그럼 왜 아이를 여기 두고... 그게 문제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호자예요. 하지만 아이를 방치했어요.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 여자가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검은 차 여자가 최설아일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마을 이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70대 할아버지였다. 그는 도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 김성호 씨 아들 맞네요. 아세요? 민준이 물었다. 그럼요. 성호 씨 내외부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 후에 한 여자가 왔었어요. 검은 차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갔죠. 그 여자 얼굴 기억하세요?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죠? 눈이요.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눈이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여자예요. 또 왔어요. 민준과 태민이 뛰어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는 천천히 지나갈 뿐이었다.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긴 검은 머리의 여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차가 사라진 후 민주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순찰 좀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그는 컴퓨터로 돌아왔다. 최설아의 정보를 더 찾았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면에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해당 인물 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강박장애 및 편집증 진단.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유산 상속 후 행방불명, 수색 중.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아이는 지원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여전히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 아이, 민준이 속삭였다. 위험해요, 심각하게. 밖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보육원은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오래된 2층 건물로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이 있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다. 지원의 옷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다. 싫어요. 여기 싫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지원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법적으로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안 돼요. 도연이 울부짖었다. 저 버리지 마세요. 제발 착하게 있을게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태민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호는 차 안에서 고개를 돌렸다. 동생처럼 느껴진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연아, 며칠만이야. 며칠만 여기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거짓말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엄마도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여자도 곧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보육원 원장 50대 여자 선생님이 나와서 도연을 안아 올렸다. 도연은 발버둥 쳤지만 힘이 없었다. 너무 약했다. 아줌마. 도연이 지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줌마, 제발. 지원은 차에 기댄 채 목 놓아 울었다. 태민이 그녀를 안았다. 철문이 닫혔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영호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2층 끝방에 배정되었다. 6개의 침대가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1층 방을 선호했다. 이 방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왜 아무도 이 방 안 써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애들이 무섭다고 해서. 바람 소리가 크거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가고 도연은 홀로 남았다.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다. 어둠이 창문을 두드렸다. 시계를 봤다. 밤 9시. 배가 고팠지만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목이 막혀서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발자국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선생님, 그가 작게 불렀다. 발자국이 멈췄다. 그리고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없었다. 다만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삐걱. 도연은 숨을 멎었다. 문손잡이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그러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 도연아.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낮고 달콤하고 소름 끼치도록 친숙한 목소리. 문 열어줘, 도연아. 추워. 도연은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나야. 기억하지? 항상 너를 돌봐줬잖아. 음식도 갖다 줬고 혼자 두지 않았잖아. 긁는 소리가 더 세졌다. 이제는 핥히는 소리였다. 나무가 깎이는 소리. 왜 나를 떠났어, 도연아? 왜 그 사람들이랑 갔어? 우리 약속했잖아.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도연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이불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문 열어. 지금 당장. 안 그러면.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완벽한 침묵. 도연은 천천히 이불을 내렸다. 방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창문 바로 아래 마당에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 흰 옷,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입술에 댔다. 쉿, 그리고 사라졌다.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 그림자처럼.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절규하듯. 1층에서 원장 선생님이 뛰어 올라왔다. 문을 두드렸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 도현은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 여자가 왔어요. 밖에 있어요. 원장은 창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도현아, 아무도 없어. 악몽 꾼 거야. 아니에요. 도현이 울부짖었다. 진짜예요. 문도 긁었어요. 목소리도 들었어요. 원장이 복도를 살펴봤다. 도현의 방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문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신선한 자국.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원장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재빨리 경비원을 불렀다. 50대 남자 경비원이 올라왔다. 건물 주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경비원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5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문에 누가 서 있었어요? 누구요? 여자요. 검은 머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울타리 밖에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소리치니까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원장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2명의 경찰관이 건물 주변을 수색했다. 정문 밖, 땅 위에 발자국을 발견했다. 여자의 맨발 자국. 그리고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 정문 앞에서 시작해서 담벼락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담을 넘었나? 한 경찰관이 말했다. 맨발로? 다른 경찰관이 의아해했다. 담벼락 아래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다. 머리핀, 검은색 머리핀. 낡았지만 선명했다. 경찰관이 증거 봉투에 넣었다. 건물 안으로 돌아왔을 때 원장이 말했다. 이 아이 누가 노리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원장은 도연의 파일을 보여줬다. 최설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람 수배자 명단에 있어요. 뭐라고요? 유산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잠적했죠. 몇 달 전부터. 그런 사람이 아이를 노리고 있다고요? 경찰관은 무정의를 들었다. 본서, 이쪽 상황 심각합니다.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그날 밤 2명의 경찰관이 보유권에 남았다. 한 명은 1층에, 한 명은 2층에. 도현은 원장의 방에서 잤다. 원장이 그를 꽉 안고 있었다. 새벽 3시 정전이 되었다. 모든 불이 꺼졌다. 건물이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켰다. 발정이 확인해. 경비원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발정이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인형, 낡은 천인형. 그런데 인형의 목에는 줄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옷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곧 데리러 갈게. 경비원이 뒤를 돌았을 때 누군가 담벼락 위에 서 있었다. 검은 실루엣.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다. 마치 안녕이라고 인사하듯. 경비원은 얼어붙었다. 입에서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형체가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다. 소리도 없이.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의 집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거야. 방해하지 마.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것은 사진이었다. 도현의 사진. 어젯밤 보유권 창문을 통해 찍은 사진. 심리상담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도현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박 선생이라는 이름의 심리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졌지만 도현은 여전히 긴장했다. 도현아, 여기 크레용 있어. 박 선생이 색연필과 종이를 내밀었다. 말하기 힘든 게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니? 도현은 종이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도현은 검은색 크레용을 집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집을 그렸다. 오래된 한옥, 기와 지붕, 깨진 창문, 닫힌 문. 그 다음 집안의 작은 형체를 그렸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자기 자신. 박 선생은 조용히 지켜봤다. 메모를 적었다. 도현은 계속 그렸다. 이번에는 집 밖에 무언가를 그렸다. 길쭉한 형체, 긴 머리, 여자. 그게 누구니? 박 선생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여자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항상 밖에서 봤어요. 창문으로. 여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을 그릴 때 도현의 손이 멈췄다. 크레용이 종이를 찢을 정도로 세게 눌렀다. 도현아, 박 선생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도현은 울고 있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눈이 무서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눈이. 박 선생은 그림을 자세히 봤다. 여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도현이 검은색으로 동그랗게만 칠했다.
인형의 눈처럼. 또 뭐 그리고 싶은 거 있니? 도연은 새 종이를 가져갔다. 이번에는 차를 그렸다. 검은 차. 그리고 차 안에 또 그 여자. 이 차가 자주 왔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항상 밤에 불 꺼지면 그는 차 옆에 또 다른 무언가를 그렸다. 열쇠. 큰 열쇠. 이건 뭐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거요. 집 열쇠.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어요. 박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다. 메모를 더 적었다. 도연은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작은 열쇠. 큰 열쇠 옆에 그렸다. 이 작은 열쇠는? 도현이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항상 만지작거렸어요.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어요. 무엇의 열쇠일까? 모르겠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작은 상자 같은 거 그 여자가 차에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안 열어줬어요. 박 선생은 그림들을 모았다. 도연아, 정말 잘했어. 이 그림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상담이 끝나고 박 선생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림들 봐야 해요. 지금 당장. 민준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형사 2명과 함께 젊은 형사 간구진과 베테랑 형사 이수혁. 책상 위에는 도현의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 작은 열쇠, 우진이 확대한 그림을 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일 수도 있죠. 수혁이 말했다. 최설아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확실히. 민준은 컴퓨터를 열었다. 최설아의 은행 기록을 찾았다. 여기 봐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김성호 씨 사망 직후 거액이 최설아 계좌로 이체됐어요. 보험금이랑 유산 정리 금액 얼마나 되는데요? 5억. 모두가 침묵했다. 그런데 티대시 민준이 계속 스크롤했다. 이상한 게 그 돈이 한 달 만에 다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우진이 물었다. 여러 곳으로 분산됐어요. 추적이 어렵게. 그리고 민준이 멈췄다. 마지막 거래가 이상해요. 개인 간 거래로 2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받은 사람은 익명 계좌예요. 중국 은행. 수혁이 의자에 깊이 앉았다. 돈 세탁이네. 더 이상한 건 민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도연 부모님 사망 조사 기록이에요. 여기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 그는 문서를 읽었다. 사고 당일 밤 김성호 씨 부부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대요. 이웃이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여자가 있었대요. 최설아? 우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웃은 낯선 여자가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김성호 씨 부부가 급히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고요. 그 후에 그날 밤 교통사고가 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둘 다 즉사. 침묵이 흘렀다. 최설아가 우진이 천천히 말했다. 일부러 그들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어요. 수혁이 말했다. 하지만 의심스럽긴 해요. 민준이 더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요. 사고 다음 날 최설아는 도연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오래된 집으로 데려갔고. 왜? 우진이 물었다. 왜 아이를 그 집에 가뒀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도연의 옛 마을로 돌아갔다. 이웃들을 더 인터뷰하기 위해. 한 할머니가 민준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아가, 잠깐. 민준이 다가갔다. 네, 할머니? 그 아이 도연이 맞지? 할머니의 눈이 슬펐다. 네, 맞습니다. 그 애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한테 말한 적 있어? 설아가 이상하다고. 오빠 돈만 노린다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아는 원래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대. 그런데 성호 씨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나타났지. 친척이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투자하자고 하고. 성호 씨가 도와줬나요? 처음엔 그랬지.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설아가 점점 이상해졌대. 집에 자주 찾아오고 도연이를 보고 싶다고 하고 미연이가 무서워했어. 나한테 말했어. 저 여자 눈이 이상해요. 뭔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준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사고가 났지. 그리고 설아가 도연이를 데려갔어. 법적으로 보호자라고 하면서. 근데 이상했어. 장례식에도 안 왔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이만 데려갔지. 그 후로는요? 가끔 차가 왔어. 밤에. 그 집 앞에. 불 켜지지 않은 집에. 근데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 아이. 도연이었지?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고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그 여자가 뭔가 이상했거든. 민주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차로 돌아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CCTV 확인했는데요. 최설아가 지금 마을로 돌아오고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30분 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찍혔어요. 검은 소나타, 번호판도 확인됐고요. 목적지가 어딘데요? 지원 씨네 집이요. 민준은 차 시동을 걸었다. 지금 가요. 경찰 불러요. 지원의 집 밤 9시. 지원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영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태민은 샤워 중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려다가 멈췄다. 문 앞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상자, 작은 나무 상자. 지원은 천천히 상자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안에서 뭔가 덜그럭거렸다. 열어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원 씨, 지금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무슨? 최설아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경찰 출동시켰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원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들, 도현의 사진들, 수백 장. 자는 모습, 먹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 그 오래된 집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어제 찍힌 사진. 지원의 집 앞에서 찍힌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너희 집 주소도 알아. 너희 아들 학교도 알아. 도현이를 돌려줘. 지원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뒤를 돌았을 때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 미소 짓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 지원의 비명 소리에 태민이 욕실에서 뛰어나왔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슨 일이야?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릴 뿐이었다. 저기 여자가. 지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서 있었어. 분명히. 태민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지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위험해. 영호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2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우진과 수혁이 채서 뛰어내렸다. 뒤따라 민준도 도착했다. 괜찮으세요?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지원은 바닥의 사진들을 가리켰다. 우진이 쪼그려 앉아 사진들을 확인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증거 장갑을 끼고 사진들을 집었다. 스토킹이에요. 명백한 범죄고요. 수혁은 담벼락 쪽으로 갔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담벼락 밑에 발자국이 있었다. 또 맨발 자국. 여기 있었어요? 그가 무정위에 대고 말했다. 주변 수색 시작합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4명이 더. 그들은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최설아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날 밤 지원의 집은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앞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을 쳤지만 여전히 밖이 신경 쓰였다. 태민이 그녀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아. 경찰이 있어. 아니야.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눈빛을 봤어. 그건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 무슨 뜻이야? 살아있지 않은 뭔가 이미 부서진 사람의 눈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감정도 이성도. 태민은 그녀를 꽉 안았다. 우리가 도연이를 지킬 거야. 하지만 도연이는 보육권에 있잖아. 우리 곁에 없어. 그 말에 둘 다 침묵했다. 다음날 아침 긴급법원 심리가 열렸다. 판사 앞에 민준, 우진, 그리고 아동보호병사가 섰다. 최설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사진들, 진술서들, 의료 기록들. 최설아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까? 네, 판사님. 수배 중입니다. 아이의 현 상태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도현 군에 대한 긴급 보호 명령을 발동합니다. 최설아의 친권은 즉시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원과 태민을 바라봤다. 그들도 법정에 와 있었다. 임시 위탁 가정을 배정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원이 손을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도연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가족이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경찰 보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2주마다 점검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도연은 지원의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릴 때 그는 두려워했다. 주변을 계속 살폈다. 검은 차가 있는지, 그 여자가 있는지. 지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도연아. 우리가 지켜줄게. 영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아, 왔구나. 도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났다. 지원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배고프지? 지원이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이유도 모른 채 밥을 먹으면서 도연은 계속 울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따뜻한 시선들. 너무 오랜만이었다. 천천히 먹어도 돼.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도연은 더 많이 울었다. 저녁을 먹고 지원은 도연에게 방을 보여줬다. 영호의 방 옆방이었다. 깨끗한 침대, 새 이불, 그리고 책들. 여기가 내 방이야. 지원이 말했다. 내 공간이야. 도연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믿기지 않았다. 정말 여기서 자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당연하지. 지원이 그를 안았다. 이제 여긴 내 집이야.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다. 악몽을 꾸었지만 지원이 옆에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노래를 불러줬다. 그리고 도연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3일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인형. 손으로 만든 천 인형. 도연과 똑같이 생긴. 우진이 와서 회수했다. 지문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창문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 밤 사이에 경찰이 순찰하는데도. 그 다음 날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다. 집을 한 바퀴 돈 자국. 카메라를 설치했다. 4개. 집 주변 전체를. 그날 밤 카메라가 무언가를 잡았다. 새벽 2시 47분 검은 형체가 담벼락을 뛰넘었다. 소리도 없이. 그리고 창문 앞까지 왔다. 도연의 방 창문. 형체는 오래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다. 손을 들어 창문을 두드렸다. 톡톡톡. 안에서 도연이 깼다. 창문을 봤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창문 밖에 얼굴이 있었다. 창문에 바짝 붙은 얼굴. 최설아의 얼굴. 창문에 입김이 서렸다. 그녀는 입김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내 아들. 경찰들이 뛰어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담벼락 너머로 도망쳤다. 추격했지만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건 안 돼요. 수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원이 울먹였다. 도연이를 다시 보육원에 보내요. 아니요. 우진이 말했다. 안 가옥으로 옮겨야 해요. 경찰 보호시설. 그건. 지원이 도연을 바라봤다. 도현이가 또 버려졌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안전가옥으로 이동. 24시간 경찰 보호. 최설아가 체포될 때까지. 도현은 또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지원이 그를 꽉 안았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도연이 울었다. 아줌마 잘못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있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지원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원해요. 계속. 끝까지. 우리가 막을 거야. 태민이 무릎을 꿇고 도연과 눈을 맞췄다. 약속해.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영호도 다가와 도연을 안았다. 형이야, 도연아. 우리 형제야. 도연은 세 사람을 안았다. 처음으로 가족을 느꼈다. 그리고 그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도. 차가 출발할 때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집 지붕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실루엣.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이 아니라 곧 보자는 듯이. 도연은 창문에 손을 댔다. 입술을 떨었다. 제발. 그가 속삭였다. 그냥 날 놔줘. 하지만 지붕 위의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카메라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입 모양으로 그녀가 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연아, 문 열어줘. 같은 말. 계속 같은 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서운 말. 안전가옥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다. 2층 건물로.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었고 CCTV가 사방을 감시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요. 우진이 도연을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곳은 안전한 게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 방은 2층 가장 안쪽에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철창이 쳐져 있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 혼자 있어야 해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이 복도에 있어요. 우진이 안심시키려 했다. 24시간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경찰도 그 여자를 막지 못했다. 담벼락도, 자물쇠도, 카메라도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 첫날 밤은 조용했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복도에서 경찰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순찰 소리.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부엉이 울음소리, 바람소리, 나무십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 발자국 소리. 도현은 벌떡 일어났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철창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숲이었다. 깊고 어둡고 끝없는 숲. 그리고 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였다. 도현의 심장이 멎었다. 검은 형체가 나무 뒤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도연은 비명을 질렀다. 경찰관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저기요? 저기 숲에. 도연이 창문을 가리켰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고 밖을 비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악몽 꾼 거야. 괜찮아. 경찰관이 어깨를 두드렸다. 다시. 자.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다. 그녀가 왔다. 둘째 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 앞에 인형이 놓여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천인형. 어떻게 들어온 거죠? 경비원이 다 한망했다. 밤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CCTV를 확인했다. 새벽 3시 14분 화면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인형이 나타났다. 이건 수혁이 화면을 반복해서 봤다. 불가능한데 점심때 정전이 되었다. 5분간.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도연의 방문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크레용으로 쓴 글씨. 곧 데리러 갈게. 같은 필체. 도연이 그렸던 그림과 같은 필체. 누가 들어온 거예요? 도연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경찰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셋째 날 밤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밤 10시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불을 켜둔 채로. 어둠이 무서웠다. 복도에서 경찰관 2명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 없죠? 네, 조용해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무언가 지붕에 떨어진 소리.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 지붕 위에서 뭔가 기어가는 소리. 도연아,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알아, 네가 거기 있다는 거. 도연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떨렸다. 소리가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멈췄다. 노크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 도연은 창문을 봤다. 철창 너머로 무언가 보였다. 얼굴. 거꾸로 매달린 얼굴. 최설아였다. 그녀는 지붕에서 거꾸로 매달려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찾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도연은 비명을 질렀다. 문을 향해 뛰었다. 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문을 열었다. 무슨... 그 순간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다. 완벽한 어둠.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다.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관이 손전등을 켰다.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침입 경보. 봉관, 봉관, 침입자 발견. 무정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담벼락 쪽. 반복합니다. 담벼락. 무정리가 끊겼다. 정적.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야? 경찰관이 총을 빼들었다. 멈춰. 손전등이 복도를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되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도현아.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야. 엄마가 왔어. 엄마 아니에요. 도현이 울부짖었다. 엄마 아니라고요? 같이 가자. 집으로. 우리 집으로. 경찰관이 도연을 자기 뒤로 밀었다. 뒤로 물러나. 그 순간 창문이 깨졌다. 철창이 휘어졌다. 뭔가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였다. 손이 들어왔다. 여자의 손. 피투성이 손. 도연아. 최설아가 소리쳤다. 문 열어. 지금. 경찰관이 무정이를 잡았다. 긴급 상황. 긴급.
그때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불길이 치솟았다. 화재다. 누군가 소리쳤다.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검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대피해야 해. 경찰관이 도연을 안아 올렸다. 지금 나가. 계단으로 뛰었다. 연기 속을. 하지만 시야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최설아였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 온몸이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내 아들. 그녀가 손을 뻗었다. 경찰관이 총을 겨눴다. 물러서 쏜다. 쏴봐. 최설아가 웃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도현이랑 나랑. 미친. 경찰관이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 하지만 최설아는 옆으로 피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 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도연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망쳐. 경찰관이 소리쳤다. 빨리. 도연은 일어나 뛰었다. 연기 속으로.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기침이 나왔다. 도연아. 최설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어디가? 엄마를 두고.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최설아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뚝거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도연이 울었다. 날 놔줘. 안 돼. 최설아가 웃었다. 너는 내 거야. 영원히. 그때 아래에서 경찰들이 올라왔다. 6명. 총을 들고. 엎드려. 최설아는 멈춰 섰다. 사방이 막혔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도연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뛰었다. 유리를 깨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경찰들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최설아는 이미 일어나 숲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추격한다. 1시간 후 숲에서 발견했다. 최설아는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부러진 다리, 피투성이 얼굴, 손에는 작은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수혁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입양 서류. 도연의 불법 입양 서류. 최설아가 위조한 서류. 그녀는 도연을 자기 아들로 만들려 했다. 법적으로 영원히.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설아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수갑이 침대에 채워져 있었고 경찰관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도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문을 바라봤다. 지원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들어가 보고 싶니?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 문 앞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수혁이 문을 열어줬다. 들어가도 돼.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마. 도연은 천천히 들어갔다. 지원도 따라왔다. 최설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호흡기가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떠졌다. 도현을 봤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도현아.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멈춰 섰다. 가슴이 조여왔다.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최설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아빠가 내 오빠였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은 나를 버렸어. 어렸을 때 정신병원에 내가 이상하다고. 도연은 숨을 죽였다. 오빠만 유일하게 날 찾아왔어. 편지 보냈어. 돈도 보냈어. 그게 전부였어. 유일한 가족이. 그래서 도연이 물었다. 오빠가 죽었을 때. 최설아가 흐느꼈다. 세상이 무너졌어.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었어. 오빠의 아들, 내 조카, 유일한 피부치. 그래서 날 가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둠 속에 혼자 몇 달 동안 보호하려고. 최설아가 울부짖었다. 세상은 위험해. 사람들은 다 나쁘고 너만은 안전하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다. 그건 그냥 감옥이었어요. 최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울 뿐이었다. 전 매일 밤 무서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깨졌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미안해. 최설아가 반복했다. 미안해. 미안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쌓여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공포, 고통, 분노, 슬픔. 지원이 그를 안았다. 꽉 안았다. 이제 됐어. 지원이 속삭였다. 다 끝났어. 도연은 마지막으로 최설아를 바라봤다. 전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최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 해. 나 같은 괴물은 잊어야 해. 이모는 괴물이 아니에요. 도현이 말했다.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말에 최설아는 더 많이 울었다. 도현은 방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3개월 후 법원 청문회가 열렸다. 최설아는 정신병원 치료 명령과 함께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영구적으로 박탈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청문회가 열렸다. 입양 청문회.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심리평가, 가정 방문 보고서, 도현의 진술서, 도현 군. 판사가 도현을 바라봤다. 지원 씨와 태민 씨를 부모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도현은 지원과 태민을 바라봤다. 그들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도현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다. 원해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니? 도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무서웠고 외로웠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분들이 저를 찾아줬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을 켜줬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법정은 침묵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판사는 안경을 벗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양을 승인합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부터 도현군은 정식으로 이 가족의 아들이자 형제입니다. 지원이 도현을 안았다. 둘 다 울었다. 태민도 영호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준, 우진, 수혁, 박선생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도현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6개월 후 봄이 왔다. 도현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사람들이, 소음이, 새로운 것들이. 하지만 영호가 함께였다. 매일 아침 함께 걸어갔다.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여전히.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다. 그리고 악몽을 꿀 때마다 지원이 옆에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노래를 불러줬다. 엄마. 도현이 어느 날 밤 속삭였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지원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 네, 아들. 그녀가 대답했다. 엄마 여기 있어. 1년 후. 도현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영호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웃고 뛰고 소리 지르고. 태민이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샐러드를 만들었다. 도현아, 밥 먹자. 지원이 불렀다. 도현이 뛰어왔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대화, 따뜻한 시선들. 식사 후 도현은 마당 그네에 앉았다. 하늘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하늘을 물들였다. 도현아, 영호가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 그냥. 도현이 미소 지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좋은 쪽으로? 응.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오래오래 어둠 속에 있었어. 빛이 뭔지도 잊어버렸어. 따뜻함이 뭔지도. 그는 영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너희 가족이 저한테 빛을 돌려줬어. 다시 살 수 있게 해줬어. 영호는 도현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가족이야, 동생아. 응. 도현이 울먹였다. 우리 가족. 해가 지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현은 별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예전에는 별을 볼 수 없었다. 창문도 없었고 나갈 수도 없었고 그저 어둠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지원이 나와서 담요를 가져왔다. 두 아들에게 덮어줬다. 춥지? 아니요. 도현이 대답했다. 따뜻해요. 지원은 두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도현은 깨달았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빛은 항상 온다는 것을.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으로. 도현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 아빠, 전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어떤 괴물들은 영화 속에만 있지 않다. 현실에도 있다.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기적처럼 온다.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리고 그 기적이 오면 어둠은 끝난다. 빛이 시작된다. 영원히. 도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에게 상처받은 아이를 구할 기회가 온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무관심으로 지나칠 것인가, 사랑으로 다가갈 것인가. 진정한 가족은 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원과 태민은 도연에게 단순히 집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도연을 구했을까요? 당신에게도 빛이 되어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